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중국 대륙의 심장부에는 북제라는 나라가 존재하였습니다. 화려한 기와 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황궁 안에서는 권력과 영광이 뒤엉킨 역사가 소리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기둥 사이로 비단 옷자락이 스치고 금빛 장식이 촛불에 일렁이는 그 화려한 공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황궁 담장 밖에 사는 백성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높고 두꺼운 성벽 너머로 흘러나오는 연회의 악기 소리를 들으며 황제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계시겠거니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담장 안의 진실은 바깥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수많은 역사가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한 인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북제의 초대 황제 문선제 고향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누군가는 난세를 평정한 불세출의 천재라 칭송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황궁을 피로 물들인 희대의 살인마라 손가락질합니다. 어쩌면 이 두 평가가 모두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한 몸 안에 찬란한 빛과 짙은 어둠을 동시에 품은 역사상 가장 모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하고도 잔혹한 북제 황궁의 문을 열고 들어가 비단 장막 뒤에 감춰진 참혹한 진실과 마주해 보고자 합니다. 때는 서기 6세기 중국 대륙은 위진 남북조 시대라는 극심한 혼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웅과 간웅이 뒤섞여 천하를 다투는 가운데 동위의 실권을 쥔 고환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둘째 고향은 유독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장남 고징은 총명하고 용맹하여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지만 고향은 외모도 보잘것없고 말수도 적어 형제들 사이에서 늘 그늘진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못되었다고 수군거리기 일쑤였지요. 연회가 열리는 날이면 형제들이 제주를 뽐내며 아버지의 눈길을 끌 때도 고향은 구석자리에 홀로 앉아 조용히 술잔만 기울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다른 누구도 모르는 무언가를 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환의 눈은 달랐습니다. 언젠가 그는 아들들의 진면목을 시험해 보고자 뒤엉킨 삼실 한 뭉치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실타래를 가장 빠르게 푸는 자가 진정한 내 후계자다. 형제들이 이리 당기고 저리 풀며 쩔쩔매는 사이 고향은 조용히 품에서 칼을 꺼내 단번에 내리쳤습니다. 뭉클한 소리와 함께 실타래가 두 동강 났습니다. 주위가 일시에 조용해졌습니다. 고향은 잘려나간 실을 내려다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어지러운 것은 베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순리이옵니다. 고환은 전율했습니다. 복잡하게 꼬인 문제를 단칼에 잘라버리는 그 결단력, 그것이야말로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갈 군주의 자질이라 여겼습니다. 역사는 이 일화를 두고 쾌도나 마라 기록하였습니다. 어지러운 것은 날카로운 칼로 단번에 잘라버린다는 뜻으로 오늘날까지도 과감하고 명쾌한 결단을 상징하는 고사성어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형 고징이 측근에게 암살당하자 고향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마침내 동위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북제를 건국하고 스스로 문선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서기 550년 22살의 일이었습니다. 즉위 초기의 문선제는 탁월한 군주였습니다. 흐트러진 법도를 바로잡고 군대를 재건하였으며 외적의 침입을 직접 군사를 이끌어 격퇴하였습니다. 법전을 정비하여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 무거운 세금을 경감하여 백성들의 민심을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신하들은 하나같이 태평성대가 열릴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황제가 된 지 몇 해가 지나자 문선제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연회가 길어지고 술잔이 늘었습니다. 날카롭던 눈빛이 흐려지는 날이 잦아지고 조정의 정무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황제는 밤이 깊도록 술을 마시고 날이 밝아도 기척이 없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신하들은 속으로 걱정하면서도 감히 직언하지 못하였습니다. 황제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황궁 깊숙한 곳에서 비명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이 밤마다 들려오는 짧은 외침, 그리고 다음 날 홀연히 사라진 궁녀들. 하나, 둘, 셋 사라지는 사람의 수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며칠 뒤 발견되는 시신들의 모습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황궁 후원의 연못가에서 회랑 끝 어두운 구석에서 싸늘하게 식은 채 발견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황궁에는 공포의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내관과 궁녀들은 귀옛말을 나누었고 깊은 밤에는 홀로 복도를 걷기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황실 경비대인 금군이 밤낮 수색에 나섰으나 범인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한 역사서는 황제의 방으로 심부름을 가야 하는 날 밤에는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일이 생겼다고 전합니다. 황제 가까이에 있다는 것이 곧 죽음 가까이에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 것입니다. 황궁의 밤마다 벌어지는 이 참극의 배후가 황제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것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황궁 안에 서린 공포와 광기 속에서도 오직 한 사람만이 문선제의 어두운 내면을 다독일 수 있었습니다. 황제가 가장 아끼던 여인 설귀비였습니다. 설귀비는 미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눈부신 아름다움과 한없이 온화한 성품이 있었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채 술과 사륙을 일삼던 문선제도 설귀비의 무릎 위에서만큼은 지친 어린아이처럼 잠이 들곤 하였습니다. 달빛이 뜰 안가득 번지는 밤이면 그녀는 검은고를 타며 황제의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을 스칠 때마다 흘러나오는 선율은 황제의 어두운 눈 속에 희미한 빛을 돌아오게 하였고 그 빛이 깃든 동안만큼은 황궁에도 잠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궁녀들은 그날 밤에는 비명이 없을 것임을 알고 조용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설귀비는 황제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고통을 가여워하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황제를 타일렀습니다. 폐하, 이제 그만 술을 거두시고 잠자리에 드시옵소서. 민심이 흉흉하고 황궁 안에 괴소문이 가득하니 소첩의 마음이 너무나 무겁사옵니다. 황제는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렇게 속삭이곤 하였습니다. 너만은 내 곁을 떠나지 않겠지. 너마저 나를 배신한다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베어버릴 것이다.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었지만 동시에 소름 돋는 경고이기도 하였습니다. 황제가 설귀비에게 품은 감정은 평범한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통제하고 소유하려는 지독한 집착이었고 단 한치의 여지도 허락하지 않는 파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 황위를 노린다는 망상,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이 언젠가 등을 돌릴 것이라는 불안, 설귀비가 과거의 인연을 잊지 못한다는 의심이 독초처럼 그의 내면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설귀비는 그 불안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황제의 마지막 인간적인 끈임을, 그리고 그 사실이 자신을 가장 위험한 자리에 묶어두고 있다는 것도. 의심은 깊어졌고 깊어진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졌습니다. 문선제는 설귀비가 과거 고가의 친척 중 한 사람과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렬하게 폭발하였습니다. 황제의 눈에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배신이었습니다. 이성은 이미 술과 망상에 의해 무너진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끓어오르는 질투심과 사리뿐이었습니다. 설귀비의 눈물 어린 호소도 이미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쾌도난마의 주인공답게 문선제는 이 복잡하게 엉킨 감정의 실타래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버지 고환 앞에서 실타래를 단칼에 잘라버렸던 그 소년처럼 황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을 향해 칼을 들었습니다. 화려한 비단 장막이 드리워진 연회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음악이 흐르는 그 자리에서 문선재는 갑자기 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설귀비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칼날이 내려쳤습니다. 비명 소리도 채 울려 퍼지기 전에 연회장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대신들과 궁녀들은 충격에 굳어 꼼짝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촛불만이 무심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설귀비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황제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시신 앞에 꿇어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죽인 자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그러나 황제는 이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야 너를 온전히 가졌구나. 이제 누구도 너를 탐내지 못할 것이다. 너는 영원히 나의 악기가 되어 내 곁에 머물지어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 뒤틀린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설귀비가 세상을 떠난 뒤 며칠이 지나 연회가 열리는 날, 문선재는 이전에 아무도 본 적 없는 기묘한 물건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비파였습니다. 그러나 하얀 뼈로 만들어진 악기였습니다. 설귀비의 넓적 다리뼈로 제작된 비파였습니다. 황제는 그 악기를 연회석 한복판에서 들어올렸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연회장 전체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황제는 그 악기를 무릎에 올려놓고 연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맑고 청아한 선율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연주하는 내내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통곡하였습니다. 가련한 여인이여, 다시는 만날 수 없겠구나. 어찌 이리도 일찍 내 곁을 떠나고 말았느냐. 자신의 손으로 죽인 여인의 뼈로 만든 악기를 연주하며 그 여인을 그리워하여 우는 황제. 대신들은 공포와 혐오가 뒤엉킨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스스로 빼앗은 목숨을 사랑의 이름으로 애도하는 그 광경 앞에서 인간의 언어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선재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을 끌어내 처형하는 일을 즐겼고 살아있는 사람을 끓는 가마솥에 던지거나 연회 중 술에 취해 칼을 뽑아드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어떤 날에는 연회 도중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어두운 복도로 사라졌고 그런 날 밤에는 어김없이 어딘가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차마 역사서에 다 기록할 수도 없는 악행들이 황궁 안에서 연일 벌어졌습니다. 즉위 초기 민심을 다독이던 군주의 모습은 사라지고 피비린내 속에서만 존재를 확인하는 짐승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유능한 신하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몸을 낮추고 아첨꾼과 간신들만이 황제의 광기를 부추겼습니다. 북제는 황제가 이끄는 나라가 아니라 황제의 광기를 떠받치기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극도의 잔혹행위가 반복될수록 문선재의 정신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밤이면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환영에 시달렸습니다. 침소 안에서 벽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고 허공을 향해 칼을 휘두르다 지쳐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벌거벗은 채로 성벽 위를 뛰어다니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오직 술만이 황제를 잠시나마 잠재울 수 있었으나 술은 광기를 더 크고 거칠게 터져나오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황제는 사실 혼자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앉아 있었으나 진심으로 곁에 있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설귀비는 이미 세상에 없었고 신하들은 황제가 잠든 틈에 몰래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자가 가장 깊은 고독 속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칼로 베어버리면 그만이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그 자신을 에워싸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천재적인 두뇌는 나라를 다스리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데만 사용되었습니다. 쾌도난마의 결단력으로 세운 나라가
그 칼을 잘못 쓴 황제의 손 안에서 서서히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서기 559년 문선제 고향은 30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나친 음주와 광기로 몸이 망가진 결과였습니다. 한때 가장 빛나는 전설로 시작된 한 남자의 삶이 가장 처참한 기록으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습니다.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에 북제의 백성들은 슬퍼하기는커녕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신하들은 상여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대신 조용히 서로 눈빛을 교환하였고 궁녀와 내관들은 비로소 밤에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되었다며 안심하였습니다. 군주의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이한 신하와 백성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문선제의 치세가 얼마나 참혹하였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선제가 세상을 떠난 뒤 북제는 황유를 둘러싼 혼란을 거듭하다 577년 북주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쾌도난마의 기세로 세운 나라가 그 칼을 잘못 쓴 황제가 죽은 지 채 20해도 되지 않아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입니다. 칼로 세운 것은 결국 칼로 무너지고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권력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을 역사는 이렇게 냉정하게 증명하였습니다. 훗날 역사가들은 문선제를 두고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즉위초기 그가 보여준 뛰어난 통치력을 높이 사며 그를 난세의 영웅으로 기록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그가 저지른 끝없는 잔혹 행위만을 들어 역사상 가장 사악한 황제 가운데 한 명으로 꼽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그 두 평가는 모두 한 인물의 서로 다른 면을 가리키고 있을 뿐 어느 하나가 틀린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가 천재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천재성이 타인의 고통과 생명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쾌도난마의 칼날은 위기를 돌파하는 데 쓰일 수도 있지만 그 칼이 사람을 향했을 때 남기는 것은 오직 상처와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고향의 삶은 역사 위에 핏빛으로 새겨놓았습니다.